연준이 새롭게 쓰기 시작한 단어가 바로 건너뛰기, 스킵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요 단어를 사용한 이후부터는 네. 연준의 그런 기대대로 확률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어가 주는 차이지 않을까인데 일시 멈춤이라는 것은 마치 그 금리 인상기가 종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줬다면 건너뛰기라는 거는 진짜 이번에만 안 올리고 건너뛰어서 다음에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단어에서 준다라는 것이죠. 연준이 그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단어가 정말 대표적으로 틀린 거였었잖아요. 실패작이었다라면 이번에 스킵은 대표적인 성공작이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정광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86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차분한 분석으로 저희에게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정광우 대표님 매우 오늘 존경. 출연하기 전에 소개를 빛광으로 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민망합니다. 네, 빛광우 우리 구세주잖아요.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정광우 대표만 믿고 갈게요 저는. 큰일 났다.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가봅니까? 네, 이제 5월 달도 지나갔고요. 네. 그다음에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지나갔다 보니까 다음으로 이슈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아무래도 다음 6월에 있을 FOMC 회의이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서 요즘 연준에서 나온 좀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어 가지고서 네. 그거 위주로 해 가지고서 다음번 회의 예상 이런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그런 단어가 또 나왔습니까? 네, 새롭게 연준에서 만든 제가 볼 땐 유행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스킵입니다. 건너뛰기. 그런 단어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 연준이 그 동안에는 얘기를 했던 게 네.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포즈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주에 할 때 얘기해드렸는데 스킵이냐 포즈냐 두 개 중에 뭐냐.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듣고. 네. 계속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광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냥 귀에 빡빡 꽂히니까 네, 귀가 활짝 열리니까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주부터 이 스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연준이 그러면 일단 기본부터 저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연준이 제일 바라는 거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다음 회의에서는 가급적 동결을 원하는 것 같다 이고요. 하지만 이것이 금리 인상기가 끝났다라고 시장이 여기는 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다음 회의라는 게 이번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니에요? 다음에는 6월 회의. 예, 6월 이번에 이제 열리는. 네네. 그런데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가지고서 데이터에 따라서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또 동결을 했을 때 후폭풍이 시장은 바로 또 인하를 그럼 언제 할 건데 이걸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연내에는 현재 기준금리 대비해서 인하 기대감이 없었으면 좋겠다. 요 세 가지 조합이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제일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올리고 싶진 않고 대신 사람들은 언제든 우리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네. 그리고 연내에 인하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는 좀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가 이제 연준이 바라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경기나 은행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 올리는 게 맞고 그런데 또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다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은 좀 긴축적인 이런 금리를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다. 여차하면 더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플레 심리를 꺾고 싶은 거죠. 그런 이제 연준의 이제 심리를 봤었을 때 그러면은 연준은 불만이 뭐냐? 시장은 금리 동결을 연준이 암시하기만 해도 곧바로 인하 기대를 너무 강하게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만 해도 연내 2차례 인하가 있을 것 같다 혹은 3차례 인하가 있을 것 같다까지도 페드와치 보면은 확률이 막 반영이 크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연준 입장에선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를 좀 막기 위해 가지고서 연준이 그동안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왔느냐라는 걸 보시면 연준에서 3, 6, 9, 12월 달에는 점도표를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러면 되겠네요. 동결은 하고 점도표를 막 높게 찍어버리면 되겠네요. 예, 제가 뒤에서 그 말씀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힘 빼서 큰일 났네. 나 이거 엄청 욕먹겠네 또 이거. 아닙니다. 네네. 네, 근데 정확하세요. 그게 저도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보면은요.
그동안에는 사용했던 방법이 네. 점도표 기준으로는 연내 인하가 없음을 한번 보여줘보자. 네. 그럼 시장이 연내 인하 없다고 생각하겠지 했는데 이 전략은 실패를 한 거죠. 지금까지로 봐서는요. 그 다음에는 연준 위원들이 말로써 연내에는 네 인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강하게 내비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별로 효과를 못 낸 거죠. 그 다음에는 동결에 대해 가지고서 일시 멈춤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뭔가 일시 멈춤도 멈춰놓고서 다음에 뭐 인상을 할 수도 있어라는 걸 조금 풍기긴 하잖아요. 그렇게 단어를 바꿔봤는데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동결이라는 게 조금만 내비쳐지기만 하면 인하 기대를 해버렸다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연준이 새롭게 쓰기 시작한 단어가 바로 건너뛰기 스킵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요. 이 단어를 사용한 이후부터는 네. 연준의 그런 기대대로 확률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어가 주는 차이이지 않을까인데 일시 멈춤이라는 거는 마치 그 인상기가 금리 인상기가 종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줬다면 건너뛰기라는 거는 진짜 이번에만 안 올리고 건너뛰어서 다음에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단어에서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마치 그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게 되게 뭐 맨친 의원이나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인프라 법안 그러면 뭔가 좀 노후해 보이고 요 단어 자체가 돈을 너무 푸는 것만 같은 무책임하게 네. 느껴졌다면 거의 내용이 같은데 이름이 바뀝니다. 이 법안이. 그리고 바로 통과가 되는데요. 바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거는 느낌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이거는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연준이 이번에는 이 단어를 굉장히 잘 고른 것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이 단어가 파급 효과를 좀 많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브레이너드가 원래 연준 부의장이었었잖아요. 굉장히 비둘기파였는데 백악관으로 가버렸고 부의장 자리가 그동안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는데 제퍼슨 기존의 이제 위원이 부의장으로 승격이 되었죠. 근데 이제 그 부의장이니까 넘버 2니까는 중요도가 확 올라갔는데 이분이 뭐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냐면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 스킵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보고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요에 더해가지고서 중도파라고 할 수 있는 패트릭 하커도 나는 정말로 우리가 다음 회의에서 건너뛰어야 한다고 점점 더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건너뛰기란 단어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요거를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드실 수 있는 생각이 제가 볼 때에는 근데 정말로 연준이 동결을 원하는 거 맞느냐? 일부 위원들은 뭐 여기서 몇 차례 더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던데 정말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왜 이제 저는 보느냐라는 거죠. 네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앞서도 한번 제가 그 3프로 TV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지금 사용한 이번 최근 FOMC 회의 성명서에서 사용한 표현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었던 2006년 6월. 그러니까 2006년에도 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 나갔었거든요. 마지막 인상을 했던 6월 달에 썼었던 표현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상은 가급적이면은 동결을 하고 싶다라는 거를 마지막 인상이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이제 막 성명서에 막 엄청나게 넣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슷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동결을 일단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서 의사록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의사록 내용 보면은 굉장히 박빙이에요. 그러니까는 위원들 중에서 몇몇은 올려야 된다. 몇몇은 동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은 위원들은 잘 모르겠다. 가서 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18명이 얘기를 했으니까 숫자를 보면 썸이나 세버럴은 원래 연준에서 쓸 때 서너 명을 지칭할 때 쓰거든요. 네네. 근데 썸이 세버럴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연준에서 이렇게 쭉 그 표현을 정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자기네가. 그러면은 이것이 4명이라고 봐야 되고 요걸 3명으로 보면 요게 11명. 그러니까 굉장히 박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명은 잘 모르겠다 가서 보자. 4명은 한 번 더 올리자. 3명은 동결하자. 정도의 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지난 회의에서. 썸이 몇 명이라고? 썸이 4명? 썸이 4명이고요. 4명. 세버럴이 3명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8명이었으니까 빼면은 매니는 11명이지 않았겠느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굉장히 박빙인데 이럴 때에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방향을 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앞서 부의장이 스키핑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그 전에 5월 19일 날에 제롬 파월 의장도 비슷하게 동결을 원하는 이야기를 아주 이제 또 투척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히나 요 자리가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2006년 6월달에 그러면 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했을 때, 고 이제 그 인상기에서요. 네. 그때 당시에 의장이 누구냐면은 버냉키거든요. 근데 이날 간담회가 파월하고 버냉키가 같이 나와서 한 간담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이 파월이 네 같이 나와가지고서 본인이 얘기를 하고 버냉키 전 의장은 거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2006년을 다시 회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런데 2006년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그 모습이 너무나 보이는 거죠. 네, 표현도 비슷하게 했고 그때 주인공들이 그대로 나오니까는요. 근데 이때 주요 발언은 이겁니다. 금리 예상만큼 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인데 구체적으로는요. 너무 많이 하는 것과 너무 적게 하는 것의 위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 즉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나타날 위험하고 반대로 너무 적게 올려서 나타날 위험.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침체를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너무 적게 올려서 인플레를 만들어낼 것이냐. 두 위험이 이제는 균형점에 있다. 그거는 금리 인상이 거의 다 왔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가 은행 신용 환경이 긴축됨으로 인해서 정책 금리가 인상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최근 은행 사태가 연준 추가 긴축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 금리를 한두 번 더 올려야 되는데 최근에 이 은행 사태로 인해 가지고서 시장의 긴축적인 환경이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은행 사태 때문에 한두 번 더 올린 것처럼 나타났다라는 거죠. 시장 반응이. 그러면 연준은 덜 올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연준의 정책은 별도의 목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건 통화 정책이죠.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을 지원해주고 이런 거는 금융안정대책이죠. 이 둘은 원래는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별도의 목표이죠. 네. 하지만 그 효과는 종종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못하다라는 겁니다. 둘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들은 너무나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나로서는 완전히 정책들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바람직하다 보지 않다. 즉 은행 사태는 결국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이미 이것이 추가 긴축한 것의 효과를 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은 이미 제약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긴축 정책의 시차 효과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긴축을 해온 것이 얼마나 시장에 더 경제에 영향을 줄지 좀 더 시간을 두고 보고 싶다. 그러니 이제 그 동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박빙인데 의장과 부의장이 일단 한 번은 넘겨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네. 6월 회의에서는 동결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연준의 발언이나 이런 이 모습을 이렇게 원래 분석한 데들이 많아요? 아니면 우리 정강호 대표님 되시니까 이 정도 분석하는 겁니까? 원래도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연준 이거를 네네.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분석한 데들이 곳곳에 그렇습니다. 있군요. 한국이 네. 최고 많지. 그래요? 네. 한국이. 근데 미국에도 하긴 하는데 네. 일반 투자자들이 잘 안 보지. 이렇게까지는 모르죠. 와, 뭐 한마디에 내가 이 얘기를 저 미국 가서 했더니 네, 깜짝 놀래요? 깜짝 놀라더라고. 생중계를 한다 그랬더니 왜? 진짜 우리나라 사람 대단합니다 진짜. 근데 그래서 제일 가까이로는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월간 고용 보고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요 보고서가 모순적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월간 고용 순증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해서 경기 좋다는 거죠. 이러면 금리 올려야 된다라는 진영에 힘을 싣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가 됐거든요. 네. 그럼 금리를 동결하자라는 진영에 힘을 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근데 왜 요 데이터가 중요했냐면 연준은
회의를 하기 전에 약 2주 전부터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안 하는 소위 침묵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이제 그 데이터가 지금 어떤 이제 침묵 기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난 토요일부터가 침묵 기간인데 금요일 날에 월간 고용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근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지고서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참 네. 모순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누구를 보느냐라고 하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FOMC 회의할 때까지는 이 사람을 봐야 됩니다.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워낙에나 이제 연준 나팔수로 유명하다 보니까 나팔수. 예,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주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기자도 이번에는 되게 헷갈렸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심리 내적 갈등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소위 말해 못해 먹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모순적으로 나오니까 첫 번째는 이 데이터 나오자마자는 밤 9시 반인데 숫자만 딱 나열하고 드라이하게 트윗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10시 반에 장 열릴 때에는 좀 해석은 해줘요. 5월 고용 보고서 따르면 노동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하고 있지만 임금 압박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상승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이번 고용 보고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긴 한데 이렇게 모순적으로 나오니 당신의 내러티브를 고루 세울 식으로 이번 보고서가 나온 거고 이거는 연준에게 어려움을 선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생각하세요 이거거든요.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분도 지금 상당히 좀 모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구나 싶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어딘가에서 얘기를 들었나 봐요. 새벽 2시 넘어서거든요. 금요일 장이 좋았잖아요. 계속 올라갔거든요. 네. 장이 새벽 2시에 세 번째 트윗이 나오는데 이제 결론 내립니다. 금요일에 나온 모순된 고용 보고서는 연준의 6월 토론에서 게임 체인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동결 생각했는데 동결일 거다라는 거죠. 요 고용 보고서 모순되긴 했지만 게임 체인저는 아니다. 다만 이는 일시정지 대신에 올해 후반부 언젠가에는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건너뛰기 스킵의 가능성을 더 높여줍니다. 요렇게로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줍니다. 요 사이에 아주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관련자들과 관계자들과 나눈 게 아닌가.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6월은 동결하겠다. 근데 회의 전날에 CPI 나오거든요. 그래서 CPI만 정말로 너무 높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땐 동결할 것 같고요. 네. 다만 스킵이니까는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점도표는 아마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네네. 그렇게 봤었을 때 연준이 제일 원하는 거는 언제든 동결할 거야. 근데 언제든 올릴 수 있어. 인하로는 보지 마. 요거잖아요. 근데 채권 선물 시장이 정확히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6월에 대해서는 동결이 훨씬 많고요. 7월에 대해서는 인상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12월은 지금 금리 대비해가지고 인하 가능성이 이제 50% 미만으로 인하 안 할 것이다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구성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의도대로 잘 가네 시장이.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궁금하실 게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느냐거든요. 이제 뭐 아직까지 고용 인플레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느냐. 그래서 고용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왜 모순적으로 데이터가 나왔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는요. 한날에 이렇게 그 노동통계국에서 나오기는 하지만은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섞여 나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업 대상 조사가 있고요. 네. 같은 달에 가계 대상 조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섞어서 내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월간 고용 순증은 기업 대상 조사예요. 네. 이게 많이 는 거죠. 반대로 실업률, 임금 상승률, 근로시간,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계 대상 조사 항목입니다. 이것들은 다 두 날에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 가지의 다른 조사 방법에 따라서 충돌이 지금 발생하였다라는 거고요. 네. 이런 경우가 월간 고용 보고서에서는 자주 나타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몇 달치를 더 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노동통계국에서만 그 고용 보고서를 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료까지도 이제 그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노동통계국 ADP 모두가 고용 순증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고용은 잘 증가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다만
ADP하고 노동통계국 모두 다 임금 상승률 둔화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금 상승률도 둔화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노동통계국 자료 보면은 요번에 주당 근로시간은 감소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라갔는데 이게 노동시장에 둔화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되게 뜨거웠는데 그게 완화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알맞게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구인은 최근에 증가를 하기는 했었는데 퇴사율이 내려갔거든요. 퇴사율이 구인의 선행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도 좀 둔화가 나타난다. 이고 그리고 민간 구인 지표를 봐도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쨌든 저기 그 고용 쪽은 둔화가 좀 알맞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실업이 급증하면 문제인데 오히려 주간 실업 데이터는 4주 이동 평균으로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때 한번 매사추세츠 주에서 부정수급 이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특별히 그 주만 희한하게 많이 튀었었죠. 그게 이제 수정이 되고 나니까는 모습이 올라가는 모습에서 내려가는 모습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실업도 그렇게 증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연준의 요것도 입맛에 맞게 나오는 것 같다 이고요. 데이터로 실제 보시면 그래프를요. 이게 이제 구인 데이터인데 내려오다가 최근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퇴사율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저는 뭐 그렇게 뜨겁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요거는 인디드라는 그러니까 그 민간 구인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게 나옵니다. 잡 오프닝이 얼마나 돼 있느냐.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인 쪽에 뜨거움 좀 감소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로 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물가가 저렇게 이제 동결해도 괜찮은 물가냐 했을 때 전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는 ISM 제조업 PMI의 지불 가격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이게 이제 선행 데이터격인데 보시면은 계속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헤드라인 물가도 계속 저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고 그러면은 물가 도대체 어느 부분이 내려올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식품 쪽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물가 전체에서 10% 초중반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은 북미 비료 가격에 후행합니다. 근데 비료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품 가격도 후행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근원 물가는 구인 데이터에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 구인 데이터가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근원 물가도 하반기에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근원 물가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집값인데 아까 주거비인데 주거비는 집값에 크게 후행을 합니다. 근데 집값이 지금 상승률 떨어진 속도가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주거비도 이제 살짝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지금 이번 물가 엄청나게 높아진 이후로요. 이렇게 내려오면 근원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실업률이랑 물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금리를 동결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되는 수준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런 정책을 펴면은 저는 시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스킵. 네, 그렇습니다. 요번은 동결 그리고 시장이 제발 우리가 안 올릴 거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네, 맞습니다. 네, 그거까지 잘 버무려져서 지금 채권 시장은 그에 맞게 딱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연준이 그 인플레는 일시적이다라는 단어가 정말 대표적으로 틀린 거였었잖아요. 실패작이었다라면 이번에 스킵은 대표적인 성공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에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주식시장은 이익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과거에 경기가 좀 나빠졌을 때 소위 침체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의 향후 미래의 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한 10% 조금 더요. 그러고 나서 횡보를 거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러면은 요 기간 동안이 역실적 장세가 오고 그다음에 금융 장세를 거쳐 가지고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미국이 어떠하냐 하면은 요 짙은색 선이 미국의 12개월 미래 주당 순익 예상치 변화인데요. 내려가기 시작을 했었죠. 한 10% 정도 내려갔었으면 그러다가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1분기 실적 시즌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상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이 부분은 과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전형적이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무난하게
계속해서 강세장으로 그래요. 가지 않을까로 생각을 네.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빛광우, 킹광우, 또 우리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폐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